3년째 저 자리에 있다고요? 마을 노인의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김정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독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정태는 산길을 오르는 내내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제삿날, 형제들과 함께 선산에 오르는 길, 매년 이맘때면 찾는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구름이 낮게 깔려있지? 김정태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말에 동생 재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산을 감싸고 있었고 습한 공기는 그들의 옷깃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오빠 저기 좀 봐봐요. 김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긴 김정태의 눈동자가 굳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위 한 마리의 진돗개가 마치 경비병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정태의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이 바스락거리는 비닐봉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3년 전부터 계속 보아온 광경이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은 섬뜩했습니다. 저게 아직도 있네. 김재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바람이 불자 진돗개의 털이 한쪽으로 쏠렸지만 그 자세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마치 무덤을 지키는 석상처럼, 아니 무덤에 절을 올리는 제관처럼 엄숙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낙엽이 발밑에서 질척거렸습니다. 김정태는 진돗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다가가면 으르렁거리며 경계했던 개였지만 지금은 그저 슬픈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온 개일까? 3년이나 이곳을 지키다니. 김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태는 무덤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봉분 옆에 풀들이 눌려 있었고 흙이 미세하게 움직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개가 앉아있지 않은 부분의 봉분이 살짝 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진돗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고 슬픈 눈동자가 김정태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김정태의 등줄기로 한 줄기 냉기가 흘렀습니다. 개의 눈빛에는 인간과 같은 슬픔과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 제사 지내요. 김재만의 말에 김정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 제물을 차렸습니다. 진돗개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무덤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절을 올리는 내내 김정태의 눈길은 자꾸만 봉분에 꺼진 부분과 진돗개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되뇌는 인사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정태의 가슴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 개의 존재, 꺼진 봉분, 그리고 어제와 다른 흙의 형태.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 김정태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 다시 와봐야겠어. 김정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진돗개의 슬픈 눈빛에 시달리며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절박한 손짓처럼 들렸습니다. 이른 아침 김정태는 홀로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비로 산길은 더욱 질척거렸고 안개는 나무 사이를 느릿하게 흘러다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벼운 것이었지만 그 무게가 오늘따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해. 김정태는 자신을 다독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산을 오르자 어머니의 무덤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진돗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는 김정태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으르렁거리거나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태는 조심스럽게 무덤에 다가갔습니다. 진돗개는 그를 지켜보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덤 주변을 살피자 어제 눈에 띄었던 이상한 부분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봉분 한쪽이 미세하게 꺼져 있었고 그 주변의 흙은 다른 부분보다 축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파헤쳤다가 다시 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정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삽을 들어 꺼진 부분을 향해 내리려는 순간 진돗개가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협이 아닌 슬픔과 애원이 섞인 경고였습니다. 김정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삽을 흙에 박았습니다. 철컹. 예상치 못한 금속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정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덤 속에서 금속 소리가 난다는 것은 관이 너무 얕게 묻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럴 수가. 김정태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법적으로 관은 최소 일정 깊이 이상 묻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관은 마치 흙 한 겹만 덮인 것처럼 얕게 묻혀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다시 한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절박했습니다. 김정태는 그 소리에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개의 눈에는 눈물 같은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는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조금씩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메마른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눈을 찌르듯 들어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흙을 파내자 관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어둡게 변색된 나무관. 김정태는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진돗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소리. 김정태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길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흙을 다시 덮고 삽을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산을 오르던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정태와 진돗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게 벌써 3년째네요. 주인을 기다리는 모양이지. 김정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 개의 주인을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요. 그냥 어느 날부터 저 무덤을 지키고 있더군요. 참 희한한 일이지. 노인이 자리를 뜨자 김정태는 다시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파헤쳤던 흙은 이미 진돗개가 발로 다시 덮어놓은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김정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정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얕게 묻힌 관, 3년간 무덤을 지키는 진돗개, 그리고 꺼진 봉분.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태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함께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정태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모인 가족들. 그들의 얼굴에는 의문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정태가 찍어온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덤 위에 진돗개, 꺼진 봉분, 그리고 얕게 묻힌 관의 흔적.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김정태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무덤에 뭔가 문제가 있어. 확신해. 김재만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주름을 지었습니다. 형,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요? 설마 무덤을 파자는 건 아니죠? 김영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든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오빠, 그건 불법이잖아요. 게다가 어머니를 편히 모시지 못하는 불효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스며들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정태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만약 저기 계신 분이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김정태에게 꽂혔습니다. 김영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김재만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재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장례를 치렀잖아. 어머니 얼굴도 봤고. 그런데 어떡해? 김정태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삽이 무덤에 닿는 순간의 금속성 소리, 너무 얕게 묻힌 관의 흔적, 그리고 끊임없이 무덤을 지키는 진돗개의 모습.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생각해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저 개가 무덤을 지키고 있어.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식탁 위의 전등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잠시 그림자가 가족들의 얼굴을 덮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드리워진 두려움이 더욱 짙어 보였습니다. 김영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파묘 신청을 하자. 김정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유는 무덤의 훼손 가능성과 보존 상태 확인으로 할 수 있어.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야. 김재만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깊은 고민의 주름이 비쳤습니다. 만약 형의 예감이 맞다면 그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란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그 끔찍한 가능성을 말로 완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나도 꿈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계속 무언가를 가리키시는데 말씀은 안 하시고. 김정태와 김재만은 놀란 눈으로 김영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재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나도 비슷한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계속 창문을 두드리시는 세 남매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말없이 교환된 그 눈빛 속에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정태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파묘 신청서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청에 가서 제출할 거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해. 김영미의 손이 떨리면서도 펜을 잡았습니다. 김재만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서명이 종이 위에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각 서명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확신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창밖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흠칫 놀라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지만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면서 그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김정태의 목소리는 방 안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의 말에 세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그들은 함께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김정태의 집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 남매는 오래도록 옛 사진첩을 펼쳐보며 어머니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내일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듯 그들은 어머니와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새벽녘 안개 낀 선산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정태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공무원과 장의사,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가된 파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돗개는 무덤 옆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사의 말에 작업자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흙을 파내는 소리가 선산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김정태의 심장은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고 입안은 마치 모래를 머금은 듯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김영미는 눈을 감은 채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김재만은 굳은 표정으로 무덤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예상대로 관은 매우 얕은 곳에 있었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훨씬 위에 묻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얕게 묻혀 있다니. 마침내 관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관은 예상보다 가벼웠고 표면은 습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관이 지면 위에 놓이자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김정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업자들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어주세요. 관을 여는 소리가 선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 못이 빠지는 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가 김정태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관의 뚜껑이 서서히 들려 올려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정태의 눈동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관 안에 누워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영미의 비명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김재만은 충격의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공무원과 작업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관 안에는 낯선 여성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의는 어머니가 입었던 것과 달랐고 손에는 묵주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톱에는 옅은 색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정태의 입에서 간신히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진돗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주변을 맴돌더니 다른 방향을 가리키듯 앞발로 땅을 긁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공무원이 충격에서 벗어나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 말에 김정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신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디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김정태와 그의 형제들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그들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 속의 시신은 그들과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타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신은 조지은이라는 40세 여성의 것으로 3년 전에 실종된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어디에? 김정태의 질문에 누구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3년이나 지난 일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모든 것이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정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정태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명숙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간병인이었어요. 김정태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간병인이라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병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김정태는 충격에 휩싸인 채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작은 희망의 빛이 교차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 걸까? 그리고 그 진돗개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모든 의문이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김정태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예감. 비가 내리는 오후, 나는 세종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 앞에 서 있었다. 조명숙이라는 여자가 알려준 주소였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비는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우산을 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병원 입구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놀랍게도 그것은 진돗개였다.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던 바로 그 개가 병원 앞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마치 안내하듯 병원 안으로 걸어갔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개를 따라갔다. 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나는 겨우 말을 꺼냈다. 저 이명순 여사를 찾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402호실입니다. 방문객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간호사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다. 아, 정태 씨이신가요? 어머님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치매가 있으시지만 가끔 아들 이름을 부르시곤 하셨거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셨다고? 살아계신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것 같았지만 나는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바닥의 타일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섰다. 문을 열면 정말 어머니가 계실까?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창가에 놓인 침대 위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그리고 그 눈빛. 틀림없었다. 어머니였다. 어머니. 목구멍이 메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으니 당연했다. 하지만 곧 그 눈동자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성태야. 그 한마디에 내 다리가 풀렸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침대 앞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시죠? 저 정태예요, 어머니. 나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만지셨다. 그 손길이 내 기억 속 어머니의 손길과 정확히 일치했다. 우리 성태, 언제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내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 내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다. 치매로 인해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김정태 씨군요. 제가 전화드린 조명숙입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분노, 혼란, 그리고 수많은 질문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 쳤다. 설명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조명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3년 전 저는 이명순 여사의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때 제 조카 지은이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졌어요. 수술비가 필요했죠.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조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명순 여사는 그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죽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이명순 여사가 돌아가셨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제 조카를 대신 충격적인 진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조명숙은 어머니의 죽음을 조작하고 자신의 조카 시신을 대신 안치했던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어머니는 이곳 요양병원에 몰래 입원시켰던 것이다. 당신, 어떻게 그런 짓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성태야, 화내지 마라. 이 사람이 날 잘 돌봐줬어.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치매가 있음에도 어머니는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다. 조명숙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원망이 없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의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런 끔찍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명순 여사는 제가 정성껏 모셨습니다. 절대 학대하지 않았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함도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충돌했다. 병실 창가에서 햇살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미소. 우리 성태, 배고프지?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살아계신 어머니, 내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손길. 진돗개가 조용히 병실 구석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이해했다. 걔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진짜 주인이 무덤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머니, 이제 모시러 왔어요. 집으로 함께 가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3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황구가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핥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황구는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로 우리를 인도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김정태의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택의 단독주택에 다시 가족의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기억이 온전하진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분명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황구가 곁에 있을 때면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황구는 이제 김정태의 집 마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황구의 눈빛은 점점 더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듯한, 그리고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조명숙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시신 바꿔치기와 보험 사기에 대한 죄로 그녀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태와 형제들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저녁, 황구가 갑자기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태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황구를 지켜보았습니다. 황구는 어머니의 방을 향해 짖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황구가 들어오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어머니는 손을 뻗어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황구, 고마워. 어머니의 작은 속삭임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황구는 어머니의 무릎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짐을 내려놓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김정태는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어머니와 황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황구는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황구는 어머니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황구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눈빛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새벽녘 김정태는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성태야, 황구가. 방에 들어선 김정태는 황구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발치에 누워 마치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황구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황구가 이제 편히 쉬려나 봐. 김정태는 무릎을 꿇고 황구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몸, 하지만 황구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충직한 군인처럼 황구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떠난 것입니다. 가족들은 황구를 예전에 어머니의 무덤이 있던 자리 근처에 묻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깊이로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추어 묘비석에는 간단한 글이 새겨졌습니다. 황구, 충직한 수호자이자 진실의 인도자.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정태의 가슴속에서는 슬픔과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황구가 없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요청으로 병원 측은 로비에 작은 황구 조형물을 세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황구가 환자들에게 위안을 주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조형물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붙여졌습니다. 사랑은 말이 필요 없다. 시간이 흘러 김정태와 그의 가족들은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진행되었지만 가족들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황구를 찾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김정태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황구는 이제 편히 쉬고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럴 때면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때로는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황구가 날 찾아냈지. 그 아이는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정태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황구의 충성심과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면 김정태는 종종 황구 조형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쓰다듬듯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 황구야. 네가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법입니다. 황구에 대한 그의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김정태와 김재만, 김영민은 더 단단한 유대감으로 묶였습니다. 아픔을 통해 그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마리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진실을 지키고 말없이 사랑을 실천했던 황구. 그의 헌신은 죽음을 넘어 한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구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